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한국 서해안 전체를 뭐랄까 거대한 발전소로 만들겠다는 해상풍력발전 계획에 대한 기사들이었죠. 규모도 엄청나지만 파고들수록 이게 마치 거대한 드라마 같더라고요. 그 장밋빛 미래하고 현실의 벽이 계속 부딪히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건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기술 경쟁, 또 지역 주민과의 갈등, 부처 간의 힘겨루기, 심지어는 데이터 주권 문제까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아주 복잡한 방정식, 그 다치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건 이거예요. 이 거대한 계획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짚어보고 또 이 원대한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진짜 장벽들은 무엇인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보는 거죠. 당신도 함께 이 거대한 계획의 속살을 들여다볼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먼저 이 계획이 얼마나 거대한지부터 좀 실감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인천, 태안, 진도를 잇는 새로운 해상풍력 종축이 생긴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인천 앞바다 한 곳에만 지금 12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다 합치면 설비 용량이 약 7,000메가와트 MW에 달해요. 7,000이요? 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근처에 있는 영흥화력 발전소 전체 용량이 한 5,08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그 거대 화력발전소보다 더 큰 발전단지가 바다 위에 생기는 셈이죠. 잠깐만요. 화력발전소 하나를 통째로 바다에 짓는 것보다도 더 크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게 인천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거죠? 물론이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진도 앞바다에서는 미국계 기업인 퍼시피코 에너지가 무려 3.2기가와트 GW짜리 거대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어요. 3.2기가와트? 네, 기가와트는 메가와트의 1000배니까 인천 프로젝트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한 기업에 의해서 또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 서해안이 핫해진 건가요?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미국 회사나 덴마크의 오스테드, 독일 RWE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까지 전부 뛰어들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한국 정부의 목표가 굉장히 야심차요. 2030년까지 풍력으로만 18.3기가와트를 보급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건 시장이 확실하게 열릴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정부가 멍석을 깔아준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바람의 질이 좋아서 사업성도 높아요. 그러니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선 아지의 시장을 공략할 최고의 테스트베드이자 뭐랄까 놓칠 수 없는 격전지로 떠오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지리적 조건도 좋으니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계획이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된 모습도 있겠죠. 자료 중에 전북 부안 앞바다의 서남해상풍력 실증단지 리포 기사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네. 바로 거기가 한국 해상풍력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일종의 축소판 같은 곳이에요. 60기가와트 규모라 전체 계획에 비하면 작아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주목해야 할 시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시아 최초로 건설된 해상변전소입니다. 해상변전소요?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를 모아서 육지로 보내주는 곳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특별한가요? 사실 그 단지 규모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약간 오버스펙 시설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해저 케이블로 육지에 바로 연결해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일부러 지었다? 네, 일부러 지은 겁니다. 기술 확보를 위해서요. 유럽의 변전소들은 보통 북해의 거친 파도랑 강풍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서남의 단지의 변전소는 초속 7m 정도의 비교적 약한 서해 바람에도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최적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 맞는 기술을 미리 개발하고 데이터를 쌓아두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투자였군요. 정확해요. 여기서 얻은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 연근에는 물론이고 환경이 비슷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기술 시험만 한 게 아니에요. 기사를 보면 바다 위에서의 그야말로 사투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염해, 소금기와의 싸움입니다. 맞아요. 그 부분 읽으면서 정말 극한 환경이구나 싶었어요. 수직 사다리를 오르는데 발밑으로 바다가 출렁이는 게 보여서
아찔했다. 이런 대목도 있었고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연부는 모든 전력 설비의 적이라서 변전소 내부를 완벽하게 밀폐하고 냉난방에 공기 조절까지 다 해야 하거든요. 이런 극한의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돈 주고도 못 사는 귀중한 데이터가 되는 셈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일어나요.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아하 했어요. 이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오히려 바다 생태계의 선물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맞아요. 처음엔 어민들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풍력발전기 하부 구조물에 따개비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서 군락을 이루고 이걸 먹으려고 물고기들이 몰려들면서 그 자체가 거대한 인공 어초가 된 거예요. 와, 심지어 연근해에선 보기 힘든 해달까지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기사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주는 비밀 어장이 됐다고요. 의도치 않게 기술과 자연이 상생하는 모델이 만들어진 셈이네요. 그렇죠. 이런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는 건 분명 희망적이에요. 하지만 이 서남해 단지의 해피엔딩이 모든 곳에서 재현되는 건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우리가 넘어야 할 진짜 장벽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서남해 단지는 어민들과 상생에 성공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특히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그 지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공동 접속 설비를 어디에 짓느냐, 이게 가장 큰 갈등의 뇌관이에요. 서남의 400메가와트 시범 사업만 해도 원래는 고창으로 전기를 끌어오려 했는데 주민 반대로 무산되고 결국 부안으로 계획을 바꿔야 했어요. 이런 갈등 때문에 사업이 몇 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자료를 보니까 역시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1979년 미국에서 시작된 아주 오래된 논란인데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라고 하죠. 거기서 송전선 자기장을 바람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룹 2B로 분류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됐죠. 있을지도 모른다라니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네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건 아니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이 EB그룹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나 피클 같은 절임 채소, 그리고 고사리도 들어있어요. 네, 김치랑 고사리요. 네, 참고로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위험한 바람 추정그룹 ELE에는 붉은 살코기나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가 포함되고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요. 우리가 김치 먹으면서 바람 걱정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왜 유독 송전선에 대한 불안감은 이렇게 큰 걸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심지어 한국의 전자파 기준 83.3 마이크로테슬라거든요. 이게 국제 권고 기준인 200보다 훨씬 엄격하고요. 실제 설비에서 나오는 양은 그 기준치의 2%도 안 돼요. 하지만 한번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과학적인 데이터만으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벽, 즉 사람의 문제라면 두 번째 장벽은 더 복잡해요. 전자파 문제는 과학적인 소통으로 풀어갈 여지라도 있지만 기사를 보니 이건 거의 부처 간의 전쟁 수준이던데요.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 자료를 보면 정말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간다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주민과 사업자의 갈등이 아니에요. 사업 허가권을 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환경부, 어민 수용성을 챙겨야 하는 해양수산부가 각자 자기 목소리만 대고 있어요. 지자체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더 가져오려고 인허가권을 달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중복 투자를 걱정하고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죠.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네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마지막 장벽은 기술과 공급망 문제, 특히 풍력 터빈을 둘러싼 딜레마더라고요. 네, 국열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 개발에 성공하고 국지인증까지 받은 건 정말 큰 성과예요. 부품 국산화율도 70%까지 끌어올렸고요. 오, 대단하네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세계 1위 기업들은 이미 15메가와트급을 상용화했고 20메가와트급을 개발하고 있어요. 기술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죠. 여기서 사업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겠네요. 당장 발전 효율이 좋은 외국산을 쓸 것인가, 아니면 좀 부족해도 국산을 써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키울 것인가. 바로 그 딜레마입니다. 사업자야 당연히 더 싸고 성능 좋은 외국산을 쓰고 싶어야죠. 하지만 여기에는 당신이 주목해야 할 아주 심각한 안모 문제가 숨어 있어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요? 풍력 발전기랑 데이터가 무슨 상관이죠? 외산 터빈을 쓰게 되면 풍속이나 발전량 같은 모든 운영 데이터가 터빈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해외 본사 서버로 전송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유지보수 OMM 사업의 핵심 자산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들은 그저 껍데기만 조립한 셈이 되고 유지보수라는 진짜 알짜 시장은 통째로 해외 기업에 넘겨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단순히 터빈 몇 개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시장의 주도권이 걸린 문제군요.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이 거대한 판을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나요? 주로 당근을 사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줄여서 REC라고 하죠. 이 REC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REC 가중치,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너스 포인트 같은 거예요. 정부가 더 장려하고 싶은 에너지원에 더 높은 포인트를 줘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곳, 예를 들어 아주 먼 바다에 풍력단지를 지으면 정부가 포인트를 더 줘서 사업자들이 이왕 할 거면 힘든 곳에 짓는 게 더 이득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네요.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육지에서 5km 이상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2.0에서 최대 3.5까지 팍팍 올려주거든요. 먼 바다에 지을수록 더 큰 수익을 얻게 유도하는 거죠. 반대로 예전에 환경 파괴 논란이 심했던 산지 태양광은 가중치를 0.7로 확 낮춰서 사업성을 거의 없애버렸어요. 정책의 방향을 이 보너스 포인트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당근을 통해서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군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이렇게 당근을 줘도 여전히 사업이 속도를 못 내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수많은 사업자들이 발전 사업 허가는 받아놨는데 정작 전기를 얼마에 팔지 정하는 고정가격 계약을 맺은 곳은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장사 허락은 받았는데 물건값을 못 정해서 개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계약이 안 되는 건가요? 서로 입장이 다른가 보죠. 그렇죠.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력 판매 단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일부러 계약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비판해요. 반면에 정부는 아직 전기를 실어나를 개통망도 부족하고 또 사업자들이 정말 이 큰 사업을 해낼 재무 능력이 있는지 검증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계획이 있어도 바다 위에 삽 한 번 뜨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네요. 서해안을 뒤덮을 거대한 바람의 힘이라는 비전 이면에는 기술, 주민 수용성, 부처 간의 알력 다툼, 그리고 시장 논리라는 현실의 벽들이 촘촘하게 얽혀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서해안의 바람은 분명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섬세한 소통,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낼 정치적 지혜,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 맞설 수 있는 우리만의 기술 경쟁력 없이는 그저 바다 위에 멈춰선 바람개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늘 대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서남의 실증단지가 의도치 않게 해달까지 찾아오는 풍요로운 바다 생태계의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바다에 거대한 구조물을 세울 때 단순히 환경 피해를 줄이는 소극적인 태도로 넘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양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바다의 방주로 설계할 수는 없을까요? 기술과 자연의 공존을 넘어 기술을 통한 자연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